네, 안녕하세요. 네, 다리피드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2025년 6월 4일, 네,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후 3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선이어서 선거날이어서 쉬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보니까 약간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월요일이 좀 시작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또 뭐 하루 이틀 내일만 또 인제 일을 하시면 또 유일 6월 6일 현충일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쉬는 날이 있네요. 네, 어제 저희는 사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오후에 투표도 했는데 일하면서 진료도 좀 보고 했더니 약간 연속성이 계속 일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제가 휴일이란 느낌이 별로 들진 않았는데요. 어제 쉬셨던 분들은 또 휴일에 좀 중간에 쉬었다가 또 근무하니까 피로도가 또 많이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네요. 네. 정치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주제는요. 혈관 이야기입니다. 혈관의 중요성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혈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생명이랑 연관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도 대부분의 혈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생명이랑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디에나 어떤 질환이든 중증 질환이 있고 비중증 질환이 있듯이 혈관 질환도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너무 한쪽에만 인제 조금 치우치게 진료도 보고 치료도 하고 관심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증 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그런데 비중증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좀 아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이나 이런 인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 3 시라 아마 굉장히 좀 점심 식사하시고 좀 중간 시간이라 약간 일을 하실 시간이라 시청자분들이 좀 많을까 걱정했는데요. 그래도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제이스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님. 네, 감사합니다. 영영이 님 안녕하세요. 소치인 님 안녕하세요. 항아 님 안녕하세요. 한은성 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험 컨닝하고 그런 거 없겠죠? 뭐 컨닝까지 해서 뭐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혈관 이야기예요. 몸속의 혈관. 뭐 혈관이라고 하면 어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게 동맥이죠.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장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가고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이게 돌려보내는, 어떻게 보면 혈관은 우리 몸의 약간 생명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선이죠. 한 사람이 가진 모든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으면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 두 바퀴 반을 감을 정도라고 굉장히 긴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긴 길이 우리 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길에 어느 한 곳이 고장 나게 되면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뻗어 있고요.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증 질환들을 많이 떠올리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 질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요즘 뭐 쓰리고 질환, 삼고 질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그런 질환들 때문에 혈관 질환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건강 검진들도 많이 하시면서
초기에 이 혈관 질환들을 캐치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뭐 우리 한국에 계시는 국민분들도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혈관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중증 혈관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혈관 질환, 내가 놓칠 수 있는 혈관 질환들 보면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에 우리 약간 빨갛게 어 인제 반점 같은 게 있어요. 인제 그거를 이제 보통 연어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연어반, 오타모반 이런 점들 있잖아요. 점들도 일종의 혈관 질환이기도 해요. 혈관이 확장하면서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생기는 것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거나 혹은 나중에 남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혹은 굉장히 좀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인제 반점이나 이런 모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없어집니다. 뭐 우리가 몽고 반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혈관이랑 또 연관되는 질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도 있고요. 혹은 실제 우리가 혈관이 이제 보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질환들도 있죠. 그러니까 목숨까지는 위험하진 않지만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좀 뭐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미용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실제 약간 생활의 불편감들을 좀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질환들이 좀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해요. 우리가 뭐 심근경색, 뭐 뇌졸중 이런 유병률들이 어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뭐 10명 중에 7-8 명이 걸리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통 비중증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증 질환에 비해서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가 많은데 방치하는 경우들도 많고 진료를 좀 못하고 어 불편감을 감수하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사실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고요. 해외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뭐 의료 부분 때문에 국내로 오셨는데도, 국내로 오셔서 의료 관광이라고 하죠. 의료 관광을 하시는데도 국내에서도 치료를 못해서 정말 그 연결해 주시는 코디네이터 분이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저한테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항아 님. 네. 고지혈증은 아닌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인제 약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건데 중요한 점은요. 약을 먹어야 되는 적응증,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수치 뭐 그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약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약에 대한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고지혈증도 그렇고. 뭐 우리가 많이들 예전에 이제 어머님들, 요즘은 좀 덜해졌어요. 덜해졌는데 뭐 고혈압약, 그러니까 혈압약, 고지혈증, 인제 콜레스테롤 조절해 주는 약들 혹은 뭐 당뇨약들 이런 것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수치가 망가진 수치, 그러니까 혹은 이 올라간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약을 먹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잔소리죠. 제일 중요한 잔소리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 체중도 빼야 되고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서 이게 안정화되게 되면 약을 줄이면서 차근차근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도 비슷해요. 혈압도 처음에 혈압약을 먹으면 무조건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내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한 뒤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바운드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약을 끊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개선이 없이 그냥 약을 먹어서 건강검진을 또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했는데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 약을 먹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죠. 정상을 돌아왔다라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줄여가는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 그전에 약을 먹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네 생활 습관도 이제 고치는 거를 이제 필요합니다.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제이스님, 네, 고지혈증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하면 이 고지혈증 생각들 많이 하죠. 당뇨도 많이 생각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혈관에 쉽게 말해서 찌꺼기가 쌓이고, 안에 칼슘도 쌓이면서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아직 고지혈증은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혈압,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바나나 잎, 바나바 잎이죠. 바나바 잎, 코엔자임 Q10 이런 성분들을 먹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방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뭐 제 생각에는 나쁠 건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나쁠 건 없고요. 이걸 드신다 그래서 뭔가 몸에 크게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 체중을 빼야 되고, 내가 어떤 이제 체중의 목표다, 혹은 약간 뭐 몸매 관리가 목표다라고 했을 때 뭐 옷을 사거나 거기에 맞은, 나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뭐 이런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가 뭐 지방 흡입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지방 흡입 자체로는 체중 감량 효과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다시 요요가 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와요. 뭐 사실 거의 100%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동기부여예요. 내가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저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이런 식품들을 드시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게 되면 다른 먹는 것도 관리를 할 거고, 건강기능식품 먹는다고 나쁜 습관을 일부러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영이님, 종아리에 혈관이 잘 보이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더 진해지나요? 라고 하시는데, 종아리,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종아리에 있는 보이는 혈관들, 혹은 다리에 보이는 혈관들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혈관들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저렇게 확장돼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거미줄 혈관 혹은 망상정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혈관들은 절대 뭐 중증 질환은 아닙니다. 뭐 환자분들의 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죠. 그런데 여름철이 되게 되면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피부의 혈관들이 확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면서 피부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좀 더 진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번진다고 표현하죠. 번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게 전혀 생명이랑 연관되진 않아요. 뭐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 생길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요. 피부 밑에 있는, 그러니까 표재성 정맥, 그러니까 피부 밑에, 그러니까 속에 있는 혈관이 아닌 피부 밑에 있는 혈관에서 혈전이 생기는 거는 그리 문제가 크진 않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앉을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뭐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요. 저렇게 혈관들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류가 계속 다리 쪽에, 피부 밑에서 정체되다 보니까 무겁기도 하고 빵빵해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유지해도 마땅히 아마 치료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진해질 수는 있습니다. 더 진해질 수도 있고 더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결국에는 혈관 자체는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서 작은 혈관들이 더 늘어나거나 확장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용서님, 스테트 그라프트 시술은 얼마나 아픈지요?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이 얼마나 아픈지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스텐트 시술할 때 어 통증이 막 크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다리의 혈관들 뭐 혹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심혈관 치료를 할 때는 일부러 수면 마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좀 마취를 좀 하기 때문에 통증이 큰 시술은 아닙니다. 통증이 크진 않고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죠.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통증 정도는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시술 받을 때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불편해하진 않으세요. 네, 서춘희 님.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네, 또 뇌졸중이 올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예전에 뇌졸중이 있으셨나 보네요. 오늘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질문들 답변들을 쭉 하고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는 주제 좀 다뤄볼게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수면제를 쓰는 거는 잘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그냥 누우면 '내가 자야겠다.' 생각하면 대부분 잡니다. 대부분 자서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좀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뭐 간혹 정말 인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잠이 안 올 때 보면 이거 굉장히 힘든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쪼끔 해요. 그런데 잠을 계속 안 자면 제가 잠이 제대로 못 자거나 수면 부족이 있으면 느끼는 게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뇌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뇌 기능이 사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수면제 쓰실 때 잘 쓰시는 게 중요해요.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인제 예전에 수면제를 그러니까 수면제가 처방될 때 보통은 잠이 드는 게 잘 문제가 생기냐, 잠이 유지가 안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드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뭐 그때 필요한 수면제를 써야 될 거고요. 잠은 그래도 드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깬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야 될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 수면의 질에 따라서 수면의 양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그냥 수면제라 그래서 그냥 처방받아서 드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잠 주무시는 게 되게 힘드시다라고 하면 뭐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상담을 좀 받아 보시고 약을 처방받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약을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수면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리고 노년기가 되시면 수면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나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는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영원이 님. 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 증상이 다리 저림 증상 말고 또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혈관 질환들 보면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잖아요. 근데 동맥 질환은 일반적으로 생명이랑 연관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굉장히 말초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끝에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는 게 동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괴사가 생긴다든지 혹은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정맥 같은 경우는 이게 회수하는 길에서 배수로 한 곳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고장이 나서 이 배수로가 다시 뒤로 역류하는 상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염증도 생기고 압력 변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증상들이 생겨서 약간 생활에 불편감들이 생기고 뭔가 불편한 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저림 증상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생겨요. 이거는 뭐 무겁기도 하고 뭐 색깔이 혹은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혹은 피부가 멍도 잘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원인 모를 뭔가 불편감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저림 증상이 근데 저림 증상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저리는 증상이 정맥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우리 한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초 동맥 질환일 수도 있어요. 말초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저림 증상이 나 허리 디스크도 없고 괜찮은데 뭐 여성분들 혹은 젊은 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정맥 혈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김민주 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네, HDL은 100 이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거죠. 중성 지방은 50 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70, LDL 180 인데요. 리피토 10mg 이제 10ml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작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꼭 먹어야 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기준이 되는 것은 뭐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보통 하죠. 그리고 내가 이제 기저 질환이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내가 혈관 질환이 있느냐,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느냐, 혹은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낮추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LDL을 100 미만으로 더 많이 떨어뜨리려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히나 뭐 관상동맥 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만 높고 LDL 이제 HDL이 높은 상태다. 뭐 요런 상태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안 드셔도 되고 건강한 분들은 뭐 저 정도 컨디션에서 그냥 생활 습관만 또 교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내가 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드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기가 또 쉽지 않은데 LDL 콜레스테롤도 그냥 또 잘 떨어지는 않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뭐 생활 습관만으로는 조절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또 드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이페레 님 안녕하세요. 네. 수면 초기에 다리 떨림으로 놀라서 깨는데 혈관 문제일까요? "다리 떨린다. 수면 초기에. 스타틴도 복용 중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수면 장애를 좀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혈관 질환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뭔가 벌레 기어가는 느낌도 들고 다리가 뭔가 불편해요. 이렇다고 하면 뭐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의 특징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편한데 움직이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인제 수면 초기에 이제 다리 떨림이나 혹은 이상 운동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운동들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뭐 근육 이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혈관 이상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흔한 인제 증상 중에 하나가 근육통이긴 한데 쪼끔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타틴을 복용한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이제 약제가 스타틴이니까요. 그런 약제를 복용한 지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용 뭐 초기에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드신 지 그러니까 복용한 지가 되게 오래됐다라고 하면 고때는 약물 복용보다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고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시님. 하지정맥 수술 안 하고 방치하면 수술 방식이 바뀌나요? 아니면 수술해야 하는 상황인데 또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하지정맥류 우리가 만성정맥 부전에 대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치료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가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운동요법 그리고 이제 압박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 치료인데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혈관 질환은 진행하는 질병이에요. 뭐 동맥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동맥혈관도 그냥 두면 진행합니다. 그래서 미리 치료 약제들을 써 주고 이제 여러 가지 진행하지 않도록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하지정맥과 같은 이제 하지정맥류와 같은 이런 정맥혈관도 결국에는 진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 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그냥 관리 안 하고 둔다는 거거든요. 관리 안 하고 두게 되면 당연히 진행하게 되겠죠. 진행하게 되면 뭐 이제 시술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예전에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었던 게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보통은 시술할 수 있는 적응증 그러니까 기준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약물 치료나 뭐 압박 치료나 운동 요법들을 먼저 한 6 개월 정도 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 봐도 혹은 뭐 중간에 많이 힘들면 치료를 해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6 개월에서 뭐 3 개월에서 한 6 개월 정도 해 보고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해 보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죠.
그리고 안에 인제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해도 내가 불편감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시술 이제 시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주사 치료로는 완치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치료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는 작은 혈관에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작은 치료 인제 작은 혈관에 치료하는 거고요.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우리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혈관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들 뭐 발거가 됐든 아니면 뭐 레이저 뭐 혹은 다른 이제 치료들이 있든지 이런 치료를 하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단순히 주사 치료로는 그 근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인제 동맥, 정맥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인제 림프까지도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맥혈관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혈액을 뿜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죠. 심장의 압력을 받는 장기입니다. 심장의 압력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압력을 오롯이 받는 인제 혈관이 동맥혈관입니다. 심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짜 주면 요렇게 아치, 혈관 아치, 대동맥 아치를 타고 이제 머리로 갈 이제 혈액은 머리로 가고 팔다리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다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 80 평생 100년 동안 이 혈관을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한 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그 혈관에 그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라고 하면 뭔가 터지겠죠. 터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혈관은 두터운 벽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압이 높아도 터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압력이 계속 높은 게 계속 유지된다든지 혹은 안에 뭐 콜레스테롤 찌꺼기들, 기름때들 혹은 칼슘 덩어리들이 차다 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노화로 인해서도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저희가 인제 보통 120, 80 이 정상 혈압,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면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저희가 맥압차라고 하거든요. 맥압차가 점점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인제 고혈압이신 분들 보면 150에 뭐 60 뭐 150에 50 요런 식으로 맥압차가 뭐 80, 90, 100 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압력 변화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또 말초로 가는 혈류량에 이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노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그렇게 진행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혈액을 보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동맥이고요. 정맥은 회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은 그냥 펌프가 심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펌프가 있어서 혈액을 그냥 보내줍니다. 계속 보내주는데 오히려 이제 더 힘든 길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혈관이에요.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이에요.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 그러니까 정맥은 그나마 상체, 머리나 팔에 있는 정맥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발끝, 이제 다리에 있는 혈류는 중력에 반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내 줘야 돼요. 그런데 펌프 역할을 해 주는 장기가 없잖아요, 심장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올라옵니다. 힘들게 올라오고 구조적으로도 동맥이랑 좀 다른 구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펌프가 없는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중력에 역행하는 장기 그 기관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제 판막이라고 하는
체크 밸브 역할을 해주는 판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판막. 그래서 한쪽으로만 혈액이 갈 수 있게. 그게 정맥뿐만 아니라 림프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한쪽으로만 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 작은 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근육이에요. 다리에 있는 근육들, 발에 있는 근육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압이랑, 그러니까 복부랑 흉곽에 있는 압력 차이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압력 차에서 의해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아서 힘들게 되돌아가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길들이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나마 다리 근육을 써주면서 조금 유지가 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생활하면서 활동량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좌식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하는데 사실 근무 시간 중에는 그렇게 활동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좀 퇴화하거나 발바닥 근육을 제대로 못 쓰거나 이러면서 혈관 질환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혈류 장애들이 좀 생기게 되고 동맥과 정맥에 다들 이상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그런 혈관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중증 혈관들만 많이 생각들 하세요. 막히거나 안에 혈전이 생겼거나 혹은 뭔가 찌꺼기가 생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보통 뭐 색전증 혹은 뭐 경화증 뭐 이런 경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전 세계 사망 원인 1 위가 바로 인제 심내혈관 질환이죠. 그러니까 암보다도, 그러니까 국내는 그래도 인제 의료 환경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암이 사망 원인 1 위인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의료 환경이 조금 낙후되거나 좀 떨어진 부분들도 떨어진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게 되면 심내혈관,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환, 혈관 질환으로 그러니까 사망하는 경우가 사망 원인의 1 위를 차지할 정도죠. 그만큼 무서울 질환이에요. 그리고 고생도 굉장히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혈관 질환은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제 무서운 게, 암은 사실 사망률도 연관이 있지만 치료하고 나면 완치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완치의 개념이고 뭐 그렇게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면. 근데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합병증, 후유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뇌혈관 질환들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들 생각하지만 비중증 장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혈관 질환을 단순히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한 병이라고 인제 생각하셔서 고거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지 않은 혈관들도 인제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고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전에 김민주 님 얘기를 좀,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심혈관 질환과 당뇨 전 단계입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혈압을 체크했는데 88에 40이 나왔어요. 저혈압도 혈관에 데미지를 주나요? 다시 재봤더니 103에 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압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항상 맥압 차이가 50이 넘네요. 나이는 70세입니다. 71세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보통은 나이가 드시면서 이 혈관의 노화가 좀 일어나고 혈관의 경직도가 생기기 때문에 혈압은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씩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맥압 차이도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 30-40 밖에 안 났던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지금 70세라고 하면 사실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맥압 차이가 저 정도를 뭐 비정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저혈압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할 때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위험하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혈압이 조금 기준치에 비해 낮은 혈압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혈압이 평균적으로 생활하면서 낮은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혈압의 이제 위험성을 보통 이제 오인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샥이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쇼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뚝 뭐 50대 60 대까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혹은 다른 약간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저혈당성 샥이나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뭐 요런 인제 어 동반되는 질환 때문에 같이 혈압이 낮은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아 혈압이 단순 혈압만 낮은 것 가지고 문제가 오히려 혈압 고혈압보다 더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조금 오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생활하는 데 크게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뭐 저 정도 뭐 88에 40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 정도로 내가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초로 가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장기에 혈류가 잘 공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인제 운동하고 활동하세요. 저것 때문에 누워 계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뇨도 전 단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네. 펠트님 오늘 요즘 밤에 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 종아리가 찌릿거린다. 느낌이 많아서 정형외과 갔다고 합니다. 가셨는데 별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증상도 혈관 문제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바쁘셔서 그러고 관심도가 중요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한테까지 오셨을까 혹은 얼마나 돌고 돌고 오셨을까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최대한 제가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 제가 보통 진료보는 질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대한 들어 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데요. 저렇게 인제 찌릿한 증상들 그러니까 원인 모를 뭔가 불편감들도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런 인제 질환들을 가지고 어 뭐 다리 쪽이 저리면 정형외과에서 허리 찍어 본다. 거기서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제가 인제 "비중증 혈관 질환도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보통 말초동맥 질환은 증상들을 딱 전형화하는 증상이 있어요. 뭐 괴사가 올 수도 있지만 걸으면 다리가 쥐가 나고 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다리 혈관이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혈관을 쭉 스캐닝해서 좁아진 데를 이렇게 뚫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힌 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 혹은 증상이 이게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경우들은 전형적인 증상들로 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 정맥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증상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맥 질환이라고 하면 하지정맥류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들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두게 되면 당연히 진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체크할 필요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자기 전에 누웠는데 불편해요. 근데 정형외과 가셨으면 아마 허리 쪽 뭐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 없는지를 봤을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뭐 정형외과 그러니까 인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크게 보는 것들은 보통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혈관을 보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되게 "이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뭐 혈관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무릎의 관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혈관도 분명히 증상에 일으키는 원인일 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네. 영영이 님. "다리 근육이 너무 많아도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가 많으실지 제가 모르는데요. 저게 저는 인제 일반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은 다리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 쪽에서 펌프 역할을 해서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제 비정상적으로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다리 근육을 키우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쪼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제 경험상 쪼끔 보게 되면 임상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우리가 알통이라 그러죠. 알통이 쪼끔 크신 분들이 약간 쥐가 좀 더 잘 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쥐가 좀 나고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뭐 약간의 그 부분들을 쪼끔 근육들을 좀 줄여 주게 되면 "다리 불편감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리 근육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약간 두껍거나 일부러 또 키우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많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혈관 기능들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혈관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면 그 근육들에 제대로 혈류 공급이나 이런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불편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뭐 알통이 너무 크고 다리가 굉장히 좀 두꺼운데 '내가 좀 뭔가 불편하다. 뭐 쥐도 자주 난다.'라고 하시면 고때는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네. 윤영준 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성분이시네요. 오른쪽 귀 뒤에 머리가 바늘로 찌르는 듯이 통증이 자주 옵니다. 타이레놀 같은 약을 한 번씩 먹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하루 몇 번씩 그러다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귀 뒤쪽에 요쪽이 아프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편두통 뭐 이렇게 두통이잖아요. 결국엔 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의 원인들은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일 주일 동안 여기 인제 목 뒤에 인제 근육 통증 그러니까 두통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승모근이나 이런 근육에 약간 이상이 생겼을 때도 이 목 뒤로 붙는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근육의 이상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정말 이제 편두통 이런 두통 때문에 좀 생길 수가 있는 거라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좀 약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약 그러니까 우리 편두통이나 두통은 치료제가 또 따로 있어요. 타이레놀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들을 좀 쓰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뭐 신경과나 뭐 요런 데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통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두통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춘희 님. 뇌경색, 뇌출혈, 모야모야 와 굉장히 좀 큰 질환들이 많네요. 모야모야 때문에 아마 뇌출혈도 생기셨고 뭐 뇌경색도 생기셨고 이러셨을 것 같긴 한데요. 어 뇌졸중이 또 뇌졸중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후유 장애가 있어서 걷기도 힘듭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모야모야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이 이제 이런 뭐 사실 인제 뇌혈관 질환들이 또 생겼을 가능성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은 재발이 굉장히 좀 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방심하게 되면 어 사실 상당수가 재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뇌세포에 손상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뇌에 정상 세포에 데미지가 오면서 뭐 쪼끔 뭐 혈관성 치매 같은 질환들이 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뭐 관리한다는 게 아마 재활 치료가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누워 계시면 안 되실 거고요. 계속 재활 치료하고 그리고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인제 우리 여러 가지 좀 치료 약제들을 좀 계속 꾸준히 쓰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좀 인지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좀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시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방치하시거나 방임하게 되면 당연히 재발도 오고 혈관 수치매도 위험하니까요.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힘내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리님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좌측 편의라고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24년도에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혈관이 어느 정도 펴졌다고 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23년도에 좌측 편의라고만 나왔는데 제가 심장 쪽은 관과한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좌측 편의 이게 이 말이 아마 우리 뇌가 아니라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혈관 모양이 그러니까 환자 개인마다 조금 변이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들이 좁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아니실 거고요. 이게 검진하시고 관리하시면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자체는 기능들을 조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몬순이 님. 선생님 네. "허벅지 저림이 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허벅지가 저리다. 그러니까 저릴 때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내 습관들이 뭔가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서 있나? 오래 앉아 있나? 운동량이 부족한가? 혹은 운동량이 너무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도 약간의 인제 다리 저림이 있어요 실제. 다리 저림이 있는데 분명한 원인은 약간 혈관 질환 그러니까 우리 막 정맥 부전이나 이런 것도 원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인제 허리 디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과하게 운동을 한 날 뭐 이럴 때는 좀 다리가 저려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원인들을 안다라고 하면 치료 약제를 쓴다든지 뭐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치료들을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 생활 습관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좀 안 좋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다리가 좀 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서서 좀 있거나 다리 근육을 좀 펴지고 약간 스트레칭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루틴 007 님. 네. 80대 굉장히 긴데요 질문이. 80대 어머님께서 잠을 2-3 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수면 유도 약을 드시고 주무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주무실 때 자주 다리가 저리고 뒤틀려서 손으로 주무르시고요. 낮에도 손가락이 뒤틀릴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풍이 오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죠. 인제 뇌졸중 을 걱정하셔서 신경외과에서 아마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시네요. 왜 그러신 걸까요? 어느 과에서 재검을 하러 가면 될까요? 추가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아프셔서 신경과에서 진통제도 드신다고 하십니다."라고 하시네요. 이게 인제 노화가 생기면 다양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몸이 늙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제 지금처럼 수면 유도제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인제 아마도 주무실 때 다리가 저리고 뒤틀린다는 게 아마 쥐가 난다든지 근육에 경련절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래서 손으로 이렇게 주무른다고 하시는데 낮에는 손가락까지 경련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혈류 장애나 혹은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혈관 상태를 좀 정확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도 그렇고 검진했을 때 이상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련이 생기는 게 단순히 인제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잘 때 특히나 다리 경련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리 혈관에 조금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동맥혈관일 수도 있고요. 정맥혈관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윤 님 아마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같이 복용해도 괜찮죠?"라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당연히 같이 드셔야 되죠. 몇 가지 약을 같이 드실 수도 있어요. 텀을 두고 드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먹으면 안 되는 좀 피해야 되는 약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치료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인제 혈관 얘기들을 쭉 하려고 했는데 오늘 댓글들이 쪼끔 많아서 좀 이제 많이 제가 준비한 얘기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혈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일상에서 불편하지만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혈관 질환 얘기들을 조금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 얘기도 한번 좀 드리는 거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 얘기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이제 4 시잖아요. 이제 곧 퇴근 준비하실 텐데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